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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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뇌졸중학회에 함께하는 뇌졸중 제대로 치료하기. 오늘은 뇌졸중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하고 있는 김준엽이라고 합니다. 각자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그 강남에서 신경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장민웅 원장입니다. 네, 저는 일산백병원 신경과 박홍균입니다. 네, 이렇게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요. 제가 이렇게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감사드립니다. 또 야, 너무 매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시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면 제가 제일 어린 나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오늘 뇌졸중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사실 저희 의사로서도 좀 지키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은 지켜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총 마지막에 9가지 정도로 추려서 비법 9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잘 지키면은 뇌졸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다 좋아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네. 꼭 기억하시면 여러 가지 병을 두루두루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오래 기억-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렇죠. 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뇌졸중이라는 병을 일단 알아야 될 텐데요. 뇌졸중은 워낙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을 같이 얘기하는 말인데 어쨌든 혈관의 병이고 갑작스럽게 생긴 병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은 이제 MRI로 찍은 뇌경색 환자의 모습이고요. 보통의 출혈은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것을 이제 관찰이 됐는데 보통 건강검진 하실 때 CT를 많이 찍으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검진할 때는 뇌 혈관 상태가 어떤지 뇌 상태 검진이 궁금하실 텐데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MRI나 또는 혈관을 볼 수 있는 MRA를 찍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넘어가면 뇌경색, 그 중에서 뇌경색은 전체 뇌졸중 환자의 10명 중에 8명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크게 원인을 2가지만 분류한다면 혈관에 기름때가 쌓이는 동맥경화 그리고 심장에서 혈전이 발생하는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 총 2가지 정도로 원인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원인을 알아야 예방할 수 있으니까 원인은 크게 동맥경화, 심장의 혈전 이 2가지를 예방하면 뇌졸중 중에서도 가장 큰 분류인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뇌출혈은 5명 중에 1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점점 비율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 번 생기면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사망률도 높아서 예방이 꼭 중요한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혈압을 꼭 낮춰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항상 혈압계를 사두시고 혈압을 꼭 재보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얼마 전에 혈압계를 샀습니다. 사실 나이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네. 체중이 늘어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검진 받을 때마다 혈압을 몇 번씩 다시 재면서 혈압계를 사야겠더라고요. 선생님 혈압 재보시나요? 그럼요, 재죠. 아. 저도 벌써 혈압된 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고지혈증 약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혈압 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혈압 관리 저는 뭐 혈압을 약을 먹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종종 잽니다, 집에서. 얼마나 나오세요? 120, 110, 115 이 정도 나옵니다. 네. 네, 6개월에 한 번만 재면 되겠네요. 네네. 최근에 그 스마트워치로도 혈압을 많이 재신 분들이 있으시는데 스마트워치로 혈압 재는 거를 선생님들은 혹시 환자분이 물어보시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일단 보정 작업을 처음에 진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한 달에 2번 보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본인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혈압계가 또 잘 안 맞을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때 병원에 가져오셔서 제가 직접 보정을 해드리죠. 이 네네. 변동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는 뭐 스마트워치나 어떤 손목에서 재는 것도 괜찮은지, 심지어 뭐 어떤 혈압계 사야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를 정해서 보정을 잘하고, 특히나 팔도 그냥 한쪽 팔로 정해서 왼팔이면 왼팔, 네. 오른팔이면 오른팔 계속 그쪽으로 계속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숫자 2개만 기억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100이랑 140 그래서 2가지 사이로 잘 유지되는 게 좋다. 근데 가급적이면 젊은 분들은 100에서 130 정도로 낮게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일어날 때 어지러운 환자분들은 조금 더 혈압을 높게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드장님, 저 혈압계 인터넷으로 사시는 게 제일 쌉니다. 네. 근데 그 혈압 재는 스마트워치가 중국산 제품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직구를 많이 하시던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능한 국내에서 검증된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10만 원 안쪽으로 사시면은 나중에 또 고장 나더라도 그렇게 네. 뭐 수리에 너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서 네, 괜찮은 꼭 것 대기업 같습니다. 제품이 아니더라도 네. 인증받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명절 선물에 한번 부모님 선물로 혈압계 사드린 것도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비용도 아주 비싸지 않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다시 또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의 중요한 원인 혈압인데 혈압이 높으면 이제 뇌 안에 출혈이 생기면 우리가 뇌내출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뇌 동맥류가 파열돼서 생기는 것을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혈압은 뭐 혈압을 재봐야 될 것이고 뇌동맥류가 있는지 사실은 사전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검진하실 때 MRA를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고 발견이 된다면 이건 관련된 과를 진료보시는 게 좋겠고요. 뇌졸중 유형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률 아직까지도 높습니다. 60세 이상에서는 단일 질환 사망률로는 전체 1, 2위가 되겠고요. 매분 5분에 1명씩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병이고 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걱정이 장애를 남기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사실 심장질환보다도 더 걱정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40대의 돌연사 1위도 뇌졸중인가요? 아, 그럼 40대예요? 40대죠. 이제 40대죠. 저는 아직 아. 30대 후반 아, 그래요? 1년 남았습니다. 네. 아직, 네. MRI 찍어보셨어요? 아, 찍어왔습니다. 네. 있어요? 동맥류? 아, 하나 있어요? 인펀디블룸이라고. 네. 네네. 아주 애매한데. 혈관의 흔적이겠죠. 흔적이, 뭐. 네네네. 그렇게 알고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를 노출할 뻔했네요. 네. 진료받는 느낌이 한거 들어가지고. 아, 네. 병을 만나서. 아니, 푸른솔님님이 경동맥 초음파 얘기를 하셨는데 경동맥 초음파도 혹시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안 받아봤습니다. 네. 박 교수님 해보셨어요?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네. 대봤는데 네. 저는 몇 밀리 나오던가요? 0.5mm. 훌륭하시네요. 아직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태어나면서도 사실 두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정상치가 몇 밀리미터죠? 0.8까지 아닌가요? 0.8까지가 사실 의학적으로 볼 때 진짜 좋다라고 묻고 1mm가 넘어가면은 위험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고 보죠. 근데 여성인 경우에도 2배 이상, 남성은 5배 이상 올라가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 0.8에서 1 정도 미만이면 괜찮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해 주신 게 위험한지 알고 싶다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위험하다는 거를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 앞으로 이제 나올 얘기들 그걸 잘 지켜서 생활 수칙 같은 거 잘 지키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뒤에 조금 기다리시면은 얘기 나올 네, 겁니다. 해결책을 저희가 드리죠.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뇌졸중 이후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 55세 이상에서는 남자 같은 경우에 4.5년의 건강 수명이 단축된다. 즉 건강하게 4.5년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죠. 65세 이상에서는 남성 같은 경우에 4년 정도 건강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 재발이 더 무섭죠. 한 번 생겨서 잘 극복을 했는데 재발하게 되면 더 이제 억울할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재발한 경우에 더 재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뇌졸중인 경우보다 한 번 재발하면 더 재발을 잘 하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나이가 많으면 재발을 더 잘합니다. 즉, 한 번 뇌졸중이 왔다고 이제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특히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더 재발하지 않도록 내가 뇌졸중이 왜 왔는지 원인을 꼭 잘 알고 그걸 더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결국 원인이 있는 건데 뇌졸중이 일으키는 원인, 다른 말로 위험 요인이 있을 텐데 내가 갖고 있는 위험 요인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과연 그게 고칠 수 있는 것일까?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족력이라든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유전적 소인들은 어쩔 수 없을 텐데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인데 고혈압, 흡연, 당뇨병, 경동맥 협자 아까도 나왔고 심방세동이라는 것이 심장에 불규칙하게 되는 부정맥인데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이 올라가고요. 다른 심장병이라든지 고지혈증 또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같은 말인데요.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지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강검진에서 내가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검진에서 선택을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선택 항목으로도 검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혹시 건강검진할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뇌혈관과 연관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사실 이제 대부분은 일반 건강검진에서 전부 다 걸러질 수 있죠. 근데 추가하자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국민건강검진 외에 경동맥 초음파하고 심장 초음파 정도를 추가하면 나머지를 다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혈액 검사만으로도 당뇨랑 고지혈증은 다 걸러지는 거고, 뭐 고혈압은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혈압을 재니까요. 그리고 흡연은 다 아실 거고 네. 본인이 하시는지. 그런데 심방세동은 저거는 심전도를 그 검진 프로그램에 보통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짧게 찍는 것만 하니까. 예, 일반적으로 할 때는 저게 포함이 안 돼 있고 사적으로 검진을 이렇게 따로 하시거나 할 때는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 홀터 검사 장비가 가볍게 그냥 피부에만 부착하면 되는 아주 가벼운 장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검사 비용도 10만 원 미만에 다 가능하고 또 초음파 검사도 10만 원 안팎 정도부터 검사 가능하니까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경동맥 아까 초음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뭔가 이상 소견이 나온다면 얼마 주기로 검사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까요? 저는 뭐 1년 주기로 대부분 팔로우업을 하는데요. 박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막 심하게 두꺼운 거 아니고 뭐 그러면은 뭐 1년 정도 봅니다. 1년 네. 정도에 한 번. 네. 뭐 피검사도 같이 하면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칠 수는 있는데 이제 뇌졸중과 연관성이 이제 덜 확실한 위험 요인들이 이제 비만,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안심을 좀 하지만 그래도 반성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운동 부족, 영양 결핍, 저는 관련이 없을 것 같고 호모시스텐 혈증이나 좀 전문적인 용어들도 있고 이제 과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로 공교 오염, 추운 날씨, 코골이 등도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 어떤 위험인자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비만이 있는 것 같고 혈압도 약간 높은 것 같고 콜레스테롤도 좀 높은데 각자 위험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을 꾸준하게 이제 관리해서 혈압이랑 매일 측정해봐야 될 것이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관련된 약을 먹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제 비법에 대해서 이제 9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담배를 끊어야 될 텐데요. 이제 끊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의지만으로 끊는 경우가 전체 환자들 중에서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도 금연하세요라고 얘기만 하고 이제 놔두는 것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연 보조제를 드시거나 이제 붙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하더라도 금연 성공률이 아무리 높아도 5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 시대 때는 이제 보건소 가시면 금연 보조제를 무료로 바로 드렸었는데 요즘엔 금연 프로그램 운영하는 보건소가 많이 줄어들어서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엔 다시 또 금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서 흡연하고 계시다면 바로 근처에 보건소 가셔서 금연 보조제를 드셔도 그래도 50%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흡연하고 계시는 분의 이제 보호자분 또는 배우자분이 있다면 만약 다 끝이신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같이 손잡고 보건소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의 한 20만 원 정도의 비용에 보조는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2달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꽤 많은 혜택이고 금연에 성공하시면 사은품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금연하고 나면 굉장히 신체가 좋아지고 단시간도 좋아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요. 이제 12시간이 지나면 혈중에서 산소가 일단 정성화되어서 좀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체내 니코틴이 대부분 소실이 되고 이제 의사들은 보통 이제 담배를 계속 피우시는지 물론 이제 확인을 이제 여쭤보기도 하지만 소변 검사를 통해서 보통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니코틴이 이제 배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담배를 하시는구나, 다시 하시는구나, 아니면 계속 금연을 유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걸릴 위험성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15년이 지나야지 담배 안 피우신 분하고 비슷하게 위험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피우시면 다시 15년이 리셋되는 거니까 꼭 금연을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공규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알고 계신 내용들이 술은 하루에 한 잔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네. 그거를 약간 다르게 해석하셔서 한 잔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확실히 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과에서 이 국민건강 심혈관 질환 무슨 수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같이 참여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 나온 얘기가 이게 바뀔 겁니다. 이게 금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다라고 바뀔 예정이라서 하루에 한 잔 요거 얘기는 이제는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치매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상당히 우울해진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이게 혈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스트레스나 항산화 목적으로 치매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좀 약간 갈림길에 있기는 한데 그냥 전체적인 건강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금주를 하는 게 무조건 낫죠. 네. 근데 이제 금주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무조건 술을 끊으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술 대신에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이 많다는 걸 환자들한테 설득하는 게 더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결국 처음에 뇌졸중 이후에 금주하시고 오시다 보면 처음에 표정이 굉장히 우울해지시다가 나중에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데 체중이 급격하게 찌셔서 오시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셨구나 하고 이제 오신 거 많아서 그러다 보면 이제 당뇨 수치도 올라가고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사실 그래서 다시 또 술을 드시게 할 수는 없고 두 분 다 술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술 안 먹습니다. 그래요? 끊으셨어요? 거의 끊었습니다. 이야, 조금 이따 한번 보죠. 2잔까지는 먹는 걸로. 2잔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주가 일단 핵심이다. 그래서 예전에 하루에 한두 잔은 이제 예전의 얘기다. 앞으로는 꼭 하루에 한 잔도 좋지가 않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근데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까 가족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질문 주신 분도 쌍둥이 남동생이 뇌출혈로 하늘나라에 갔다고 해요. 아버지도 뇌경색이 있었고 이렇게 가족력과 관련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언을 주시나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네. 뭐 일단은 그 가족력이 있으면 그런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생길 위험을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혈압이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고 고지혈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방세동 같은 게 더 발생할 위험이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경향성을 공유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버님이나 그러니까 위에서 있었고 내 옆에서 있었고 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생기고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그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하면서 뭐가 당뇨병이 생긴다 혹은 고혈압이 생긴다 그러면은 약을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 약을 안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좀 더 바꾸시고 그 다음에 점점점 몸을 개선해 나가면은 그런 위험이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뇌졸중에 걸리셨던 그 가족분, 특히 이제 직계 가족인 경우에 훨씬 더 이제 와닿을 텐데 직계 가족분의 뇌졸중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의료진한테 반드시 들으셔야 하고 내 아버지가 그냥 단순히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게 아니라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이었는지 또 고혈압에 의한 뇌경색이었는지 원인을 꼭 파악하시고 나한테 그런 원인이 될 만한 게 물려져 내려왔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시면 안전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가족력 때문에 뇌졸중의 위험성이 올라가는 게 이 정도라면 그보다 심방세동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고혈압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뇌졸중이 생길 위험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력은 내가 뇌졸중을 조금 더 걱정하고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고하는 신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남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험 인자를 미리 관리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배 하나 끊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런 걱정보다는. 네. 그리고 아까 앞에 질문 중에서 가족력이 아마 동맥류였던 것 같은데요. 네네. 좀 더 위쪽에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유전자도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근데 그 뇌동맥류가 그렇게 여러 개가 한 개 정도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세 때 정상이셨으면은 뭐 괜찮으시긴 하겠지만 뭐 한 잊을 만한 때쯤 되면은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그러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좀 더 질문을 그럴까요? 할까요? 네, 좀 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위쪽부터 그러면은 아까 방금 칼리님까지 대답 드린 거 우울증약 저건 아니. 네, 혈전약 유크리드 드신다고 했는데 티클로피딘 계열의 약이죠. 잇몸이 자주 붓는 게 아니라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났거나 잇몸에 염증이 많아서 그런 거라면은 약을 잠깐 끊는 걸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붓는 거는 분명 다른 원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 때문에 혈전약을 드시는 건 아닐 거고 다른 혈관성 위험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처방했을 텐데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다른 기저질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잇몸에 대해서는 치과에서 치료를 자주 받으시고 출혈이 많다면 유크리드를 잠깐 끊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푸른솔잎 거는 대답을 드렸었고요. 네, 요것도 대답 칼리님도 드렸고. 말씀드렸고. 네네.
야근에 대한 걱정을 하셨네요. 네. 네, 요즘 젊은 분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야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근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떤가요? 아마 병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이나 또 간호사들도 여기 많이 해당이 될 텐데 네. 어떠세요? 야근 당연히 좋진 않고 야근 근데 걱정이 근데 야근 하지 마십시오 하면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삶인데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매일 야근하고 있고 그리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야근하면 저희가 뇌졸중과 연관성은 혈압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식습관이 이제 불규칙하게 되고 당연히 야근하다 보면 식사 시켜서 드실 거고 그렇죠. 탄수화물 많은 식사일 거고 분명히 나중에 혈당도 확 올라가고 떨어지고 네. 나중에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높아지게 되고 뱃살이 늘어나고 혈압도 나중에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악순환이죠 뭐. 그래서 당연히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규칙적인 생활 방식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근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의 생활에 얼마나 여파를 미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교감신경계 항진, 콜티솔 분비 때문에 교감신경계 항진이 많이 된다면은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 또 고지혈증 조절에도 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저 안에서도 야근을 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교수님 두 분은 그래도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버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면도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근하시게 되면 수면도 밸런스가 깨지면서 수면이 밸런스가 깨지면 또 콜티졸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또 뇌졸중 어떻게든 좀 위험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또 야근하고 집에서 자기 전에 또 그 영상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아, 그다음 또 수면의 질이 좋지 유튜브 않은데 봐야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야근하시더라도 박홍 교수 말씀처럼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면 또 교감신경을 충분히 또 다운시켜주고 네. 혈압도 안정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네. 답변 드리고 다음으로는 전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에 먹고 있는데 예방이 되는지요? 가족력이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니 약 드시고 조절만 잘 되면 충분히 예방이 되죠. 네, 그거는 이따가 혈압이나 고지혈증의 조절 목표가 뒤에 비법에 또 있으니까 네. 강의 내용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가족력에 뇌졸중이 있어서 고칠 수 없는 위험 요인이군요. 잦은 검사가 답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그 건강검진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지 일반 네. 나라에서 제공하는 검진 내에 많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답변 드린 것 같고요. 네. 다음 혹시 저희 어머니가 매번 두통을 호소하시는데 뇌졸중 위험인자인지 혹시 박홍규 교수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너무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매번 두통을 하신다 그러면은 아마도 편두통이실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인 편두통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고요. 근데 이 조짐을 동반하고 조짐이 있으면. 있는 편두통이라면 물론 이게 두통이 생기기 전에 시야가 좀 깨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오는 그런 편두통이라면 그러면은 뇌졸중의 위험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험을 조금 올리는 게 아주 연간 발생률이 0.0001%를 2배 정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0.0002%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수치상으로는 2배, 뭐 담배 피우면은 네. 뭐 몇 배, 뭐 근데 만약에 저게 매번이 아니라 갑자기 또는 강도 높은 이런 미사오가 얘기가 들어있었다면 얘기가 달랐을 완전히 거예요. 달라요. 이렇게 매번이라는 단어를 주셨기 때문에 네. 박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잘 겪어보지 않았던 강도 높은 두통이라면 그리고 그 두통이 발생한 지 한 30여 분 안에 최고 강도에 이르는 정도의 벼락 두통이라면은 뇌졸중의 위험인자일 수 있으니까 서둘러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두통이 생길 때는 그냥 무조건 응급실로 가셔야지 뭐 검색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뇌졸중 치매 확률이 높아지죠. 참 어려운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30% 정도가 치매를 앓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졸중의 부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주로 좌측 뇌 그리고 특정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에 뇌졸중이 찾아온다면 작은 사이즈의 뇌졸중으로도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치매 전체를 설명할 때 약 45%, 48% 정도가 혈관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니까 혈관 질환 관리만 잘해도 치매의 절반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뇌졸중 관리 잘하시면 치매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뭐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뭐 추가 코멘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여기
여기까지 하고 하고 또 진도 한번 나가볼까요? 진행을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비법이 총 9개 중에 2개 했고 이제 7개 남았습니다. 이제 음식에 대한 내용인데 참 어려운데 당연히 싱겁게 드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짜게 드시는 게 비법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건데 얼마나 싱겁게 뭐가 되느냐. WHO 기준으로는 5g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짜게 먹고 있냐면 이보다 한 3배 가까이 13.4g을 먹고 있습니다. 라면 하나 먹으면 6g이니까 하루에 먹어야 될 섭취량을 다 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오기 전에 라면을 먹고 왔으니까 이제 저녁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물 다 드셨어요? 아, 국물이 또 답이기 때문에. 네. 먹으면 안 되는 거 네. 알면서도. 국물은 네. 먹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살이 찌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혈압을 쟀습니다. 네. 아, 그리고 나트륨이 각각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찌개류에 국물에 당연히 나트륨이 많고 국물이 많은 건 당연하죠. 이게 그 네모 한 칸이 나트륨 400mg인데요. 그게 소금 1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가 5개면은 하루에 먹어야 될 나트륨을 다 드시게 된 건데요. 육개장 하나 드시면 하루에 드셔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시게 된 거고 끼니 때마다 배추김치 드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떡볶이도 굉장히 나트륨 함량이 많습니다. 채소와 생선류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은데 당연한 얘기 드리겠죠. 또 혈중 콜레스테롤 적정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소를 드시는 게 좋고 특히나 식사하기 전에 야채를 드시고 식사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몸에서 흡수되는 시간을 좀 늦춰줘서 당뇨 환자들한테서 특히나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등푸른 생선에 있는 오메가3는 이제 중성지방의 흡수와 이제 흡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또 고지혈증 있는 환자분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쌈밥집 같은 데 가가지고 맛있는 한식을 딱 먹으면 사실 쌈밥집에서 먹는 그 음식의 구성을 보면 90%가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네요. 사실 야채도 다 탄수화물의 일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린 카보하이드레이트이긴 하지만 식이섬유랑 뭐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섭취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밥에 나물 반찬만 놓고 드셔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맞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말씀드린 좋은 기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푸른 생선을 권유해 드렸는데요. 뭐 연어 같은 것도 되게 괜찮고 갖가지 종류의 해산물이 다 좋은 기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단백질 그리고 좋은 기름을 반드시 일정량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채소가 좋다고 하면은 진짜 채식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진짜 많이 올라갑니다. 사실 진료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농사 짓던 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오시는데 살도 전혀 안 드셨는데 식사는 국류만 드시는데 콜레스테롤 수치 굉장히 높은 분들 없죠. 중성지방 장난 아니죠. 뭘 드세요? 여쭤보면 다 이제 밥 이만큼 네, 드시고 그렇죠. 이제 고기 절대 안 드시고 네, 그래서 네. 콜레스테롤 굉장히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네. 탄수화물이 또 콜레스테롤 수와 연관이 많이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당연히 하면 좋은데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참 어려운데요. 아, 유산소, 무산소 어떤 거 주로 권유하세요? 저는 유산소를 권유드리는데 네. 이 유산소가 일단 그 장벽이 너무 높아요. 네. 그 시작하는 장벽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동네 한 바퀴 정도 도시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일산에 있으니까 그 일산 그 호수공원 네. 그거 한 바퀴 도시라고. 아, 그렇게 출퇴근할 때 좀 걸으세요? 아니 저는 저는 네. 주차장이 좀 멀리 있어갖고 어쩔 수 없이 좀 걷게 됩니다. 아침에 지각하니까 좀 뛰어가고 그런 그러시나요? 것도 좀 있고요. 아, 네. 결국 이제 숨이 어느 정도 찰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빠르게 걷기 그러면은 러닝머신으로 치면은 한 그래도 한 7단계, 한 6단계, 7단계 이상은 돼야지 좀 빠르게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일단은 미국 심장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제 운동의 강도는 평상시 안정했을 때 심박수보다 한 20% 정도 높이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한 20분 정도 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는데 전문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좋아하시는 게 스마트워치로 일단 맥박을 네. 또 확인하면서 그렇죠. 운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걷는 거는 또 많이들도 하셔서 걷는 건 또 기본적으로 하시고 네. 추가로 하신다면 결국 나이가 들면은 근력이 많이 빠지서 결국 누가 걸어서 계속 다닐 수 있는지 하는 싸움은 근력 싸움인 것 같아서요. 저는 스쿼트를 꼭 하러 말씀드리는데 스쿼트 하면 이해 못 하시니까 네.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네. 하시고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땐 걸어가시고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타셔라 하시면은 관절 건강에도 도움되고 하면 꼭 말씀하신 게 무릎 아파서 못한다 하시면은 그렇죠. 무릎이 아프면 3개만 더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근력이 증가하려면 아플 때 3개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또 요거 말씀드릴 때 그 제일 쉬운 게 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넘어지는 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걷거나 러닝머신 하거나 이러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네. 뭐 등산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실내 자전거 타시라고 그러거든요. 아, 실내 자전거에서 네. 약간 뻑뻑하게 그러면은 허벅지 운동이 되거든요. 허벅지 그렇죠. 운동이 되면은 허벅지 볼륨이 늘어나면은 혈당도 흡수를 하고 그러면서 유산소 운동도 되고 너무 좋죠. 예, 유산소 운동 되니까는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쉽게 이 맥박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등산은 어떻게 진짜 말씀하세요? 내려올 때 좀 무서워가지고 네. 내려올 때 스틱을 제대로 쓰실 수 있으면 좀 하라고 그러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많이 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낙상의 저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저도 그냥 그 평지를 예, 도시라고 실내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도 그 등받이가 있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또 자전거 하다가 무리가 안 될 수 있고요. 또 생각보다 고강도로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강도를 좀 높였다가 낮췄다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시면은 무릎을 너무 굽히는 정도의 낮은 안장을 낮게 하면은 그러면 최악이죠. 무릎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높여서 네.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 그 약간 뜰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제일 하시면 멀리 밀었을 때 무릎이 네. 거의 다 펴질 수 있는 네.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은 무릎에 크게 무리 없이 네. 운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다음, 이제 신체 활동 많이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근력량도 좋아지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사망률이 감소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하는데 체중뿐만 아니라 허리 둘레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말라도 이제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이제 허리 둘레가 높은 분들이 많은데 그럼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제 BMI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키하고 몸무게를 나눈 체질량 지수 다들 아시죠? 그래서 계산해봐서 내가 비만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또 여러 가지 혈압 관리에도 좋은데 이제 경쟁적이고 성취욕이 강한 것이 또 심혈관 질환에 걸릴 우려가 높다고 하니까요. 스트레스는 또 혈압도 올리고 부정맥도 유발하고 그 자체로도 흡연하고 음주, 폭식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행동을 이제 하게 되고 또 우울증 자체는 또 역시나 흡연이나 신체 활동을 또 감소시키고 비만 등 여러 가지 나쁜 요인들을 미치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갖는 것이 또 좋겠습니다. 하나 또 그림을 본다면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꽤 오래전 자료이긴 한데 설문조사를 나라에서 해본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를 여쭤보니까 남자분들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술로 해소하시고 당연하죠. 그리고 담배가 이제 5분 중에 1분 정도셨고 운동이 이제 5분 중에 1분밖에 되지가 않고 참는다가 이제 10%가 있었고요. 여성분들 중에서는 참는다가 2배 정도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5분 중에 1분,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5분 중에 1분 정도 있는데, 대화라는 옵션이 남성분들 중에는 없었네요. 그리고 운동이 또 15%, 네. 술이 10% 정도가 계셨습니다. 수면을 취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네. 어떤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분인지 각자가 맞는 취미생활을 긍정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조금 더 끝까지 하고 그러면 질문을 그럴까요? 드릴까요? 네. 쭉쭉 넘겨보죠, 뭐.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재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수치를 이제 140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게 수치가 이제 130으로 떨어지냐 말은 있지만 일단은 140으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100m로까지 너무 떨어지게 되면 너무 혈압약이 강하거나 하는 거니까 그럴 땐 약을 조정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스스로 혈당을 집에서 재는 경우들은 내가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하는 경우 필요하겠지만 사실 꼭 모든 환자에게 혈당을 하루에 4번씩 재는 게 필요한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수치일 텐데 이것이 한 3개월 정도 내가 혈당을 얼마나 잘 조절했는지 보는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6.0%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한 7.0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괜찮고 뭐 나이가 더 들면은 8.0 아래도 충분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7.0 아래면 좋겠다 해서 당뇨병이 있으시면은 당뇨약 드리는 이제 선생님한테 가셔서 내 당화혈색소 수치가 얼마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고 확인하는 것이 관리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 코멘트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빠르게 넘어가고. 이견의 여지가 없죠. 네, 네, 빠르게 넘어가서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은 당연히 이제 꾸준히 드시면 좋겠고, 약을 드시고 뭔가 이상한 증상이 생겨서 일단 끊으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약 때문에 생긴 증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만
처음에 약을 받으셔서 관련된 약의 부작용을 들어보시고 그래서 약의 부작용이 의심이 되면은 해당한 약을 약사나 또는 의사와 상의해서 이미 그 병형을 조절하는 건 좋겠고요. 그러면 약을 얼마나 잘 드시고 계시냐, 아무리 의사가 약을 처방해도 약을 드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절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드시는 비율이 높지가 않아서 이건 또 의사가 해결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뇌졸중 결국 이렇게 아무리 예방을 잘하더라도 증상이 생기면은 즉시 응급실로 오게 되면 골든타임 이내에 오셨을 때 빠르게 치료하면 또 증상이 후유장애 없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어떤 증상이 뇌졸중 증상인지 알고 내가 살고 있는 근처에 어디에 뇌졸중 센터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알지 못한다면 119에 신고하시면 가까운 뇌졸중 센터로 안내해 주실 테니까 뭔가 뇌졸중 증상이 생기면 119에 신고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증상 정도를 저희가 뇌졸중 증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측으로 안면마비가 생기거나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말을 못하거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 오른쪽으로나 또 왼쪽으로 몸이 쏠리거나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긴 한데 갑작스럽게 30분 이내로 최강도로 극심하게 두통이 생기면서 이전에 없던 양식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두통이 생기면서 구토하거나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을 119를 통해서 응급실로 가시거나 또는 대한뇌졸중학회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뇌졸중 센터가 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가까운 뇌졸중 센터로 방문하시면 최대한 빨리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지켜보지 마시고요. 그런 걸 우리가 미니 뇌졸중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일주일 안에 실제로 뇌졸중이 생긴 경우가 높게는 10%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지켜보지 마시고 이럴 때도 응급실로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담배 끊어야 되고 술을 당연히 안 드셔야 됩니다. 잘못 썼는데 안 드셔야 되고 싱겁게 드시고요. 운동은 하루에 30분 이상 적절하게 운동하시고 적정 체중 유지하시고 스트레스는 아주 긍정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 해소하시고요.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크하시고 약 잘 드시고 증상 생기면 응급실로 가십시오. 뇌졸중 센터로 오십시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개운상 전망대님께서 주셨네요. 회사에서 타부서 발령 이후에 적응하느냐고 뇌의 과부하를 겪은 후에 오른쪽 가슴이 아프고 등도 뻐근하다. 담도 와서 기침도 못할 정도로 아프다고 하는데요. 혈관 질환의 위험 신호인지 질문을 주셨네요. 어느 정도 혈관 질환이 의심되기는 하네요. 이 뻐근한 듯한 통증의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심혈관 질환, 협심증을 겪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코끼리가 짓누르는 것 같은 진짜 엄청난 숨을 내쉴 수는 있는데 들이쉬기는 어려울 정도로 뭐 그 정도로 많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협심증의 증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빨리 네. 응급실 가셨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 협심증 가능성도 있고 또 네. 대동맥 또 파열의 증상. 그렇죠. 오른쪽이기 때문에 또 대동맥 파열 수도 있죠. 또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질환들을 또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진료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글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냥 담이 와서 진짜 그럴 수도 네, 있죠. 저도 네. 얼마 전에 여기가 괜히 막 아프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픈 자리가 딱 있어서 네. 그거 풀어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응급실 정확하게 짚을 수 있으면 네. 근육일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제 걱정이 되신다면은 일단 진료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변호사 같습니다. 전망대도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시경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뇌졸중 미리 알 수 있나요? 뭐 미니 뇌졸중 같은 경우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갑자기 오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는 네. 이제 내가 미리 올지 안 올지를 예측한다. 이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고혈압 있으시고 혈당 높으시고 고지혈증 높으신데 조절 안 하시고 심방세동 있는데 약 안 드시고 술 많이 드시고 담배 많이 피시고 한다. 그러면은 미리 올 거 같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리 알 수 있죠. 뇌졸중 올 것 같은 네.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뇌졸중 발생 비율을 수치적으로 몇 %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이제 ASCVD 리스크라고 해서 10년 내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뇌졸중이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다. 이게 미니 뇌졸중 증상이라고 해서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모두 다 호전되는 편측마비나 언어마비, 구음장애나 균형장애, 뭐 아주 극심한 두통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모두 다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전조 증상 전혀 없이 전혀 아무런 낌새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생기시는 분들이 5명 중 4분 아니겠습니까? 돌발로 오는 게 맞긴 맞습니다. 션님이 과로와 뇌졸중 연관성을 여쭤보셨는데 아까 그 야근하는 거랑 좀 네.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과로하면 교감신경계, 항진과 콜티졸 호르몬 때문에 쓰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뇌졸중 관련성이 높아집니다. 과로하지 마시고 네,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하겠죠. 네, 뇌졸중이 오고 나서 이제 업무 복귀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정도 최소한 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오고 나면은 이제 혈압이 굉장히 들쭉날쭉 오르고 내리고 네. 변동이 크기 때문에 또 다시 업무를 복귀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과로하게 되고 혈압 변동이 높아서 다시 입원하신 경우가 많아서 네. 뭐 과로도 좋지 않고 뇌졸중이 오고 나면은 한 달 정도 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발을 한다면 재발을 하는 거에 1년 재발하는 거에 절반 이상이 3개월. 네. 그 중에서도 한 달 사이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초반에는 좀 몸 사리시고 운동도 좀 강도도 낮추시고 해서 조금 몸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점점 강도를 올리셔서 일상에 복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카이님 거는 아까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네. 그리고 딸기 씨께서 주신 빙판길에 넘어진 이후에 차를 타면 멀미난 것처럼 머리가 아프다가 체한 것처럼 넘어가는데 걱정이 된다고 하셨고 또 운동하고 나서도 멀미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해요. 아마 그 체위가 변동될 때 운동할 때도 아마 체위가 좀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멀미가 나는 것처럼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전정신경계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일부 뇌 기능이 떨어질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손해가 위축되는 손해 위축증이 있을 때라든지 연령대별로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혈관성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멀미난 것 같다는 그 표현 자체가 저는 뇌졸중의 위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그 말초성 어지럼증을 겪으신 분들은 저렇게 표현을 안 하고 세상이 돈다. 뭐 아주 정말 미친 듯이 어지럽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그 아주 가벼운 외상, 두부 외상인 경우에도 저런 식으로 좀 한동안 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뇌진탕 증상의 일부 네, 또 약간 네. 어지러움증을 한 1, 2주일 정도 겪을 수 있으니까요. 네, 엠써니님 한번 볼까요? 뇌졸중 예방책으로 진료해 보려면 동네 신경과에서 MRA를 찍어보면 충분한가요? 저거는 글쎄요, 뭐 위험자가 예방을 있으면은 그쵸. 네, 찍어볼 네. 만한데 여전히 이제 비용이 좀 문제이죠. 예방적 목적으로 MRI를 찍어본다는 건 이제 건강 검진이기 때문에 이 비급여로 촬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그쵸. 거예요. 그 일반 개인 병원에서 찍더라도 한 3, 40만 원대 이상의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하셔야 하고 또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7, 80만 원까지 비용이 상승하기도 하니까요. 충분히 신경학적 검사를 해보고 또는 이제 위험 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해봐서 MRA를 꼭 찍어봐야 되는지 주치의 선생님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40대 정도 되면 한 번쯤은 찍어볼 만 하잖아요. 40대의 돌연사 1위가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거니까 저는 뭐 40대 정도의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나의 건강을 위한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은 40대 들어서 MRI나 MRA 뭐 요 정도는 한 번 좀 찍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찍는다면 MRA를 네.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발 CT 말고 MRA를. 그렇죠. 매래 볼 때 네.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CT 그것도 한 15만 원 한단 말이에요. 네.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들여서 MRA를 찍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CT 찍어서 이제 석회화가 있어서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이 안타까운 경우들이 그렇죠. 많이 있어요. 결국 다시 다 찍어야 다시 되니까. 검사해야 되는데 네. 안 하기도 뭐하고. 네. 비급여로도 많이 찍으시죠? 요즘에. 그렇죠. 네. 많이 비급여로 촬영을 원하셔서 오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만약 비급여로 찍었는데 뭐 이상소견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급여로 좀 바꿔드릴 수도 있죠. 급여로 바꾸는 거 이제 상담해서 네, 이제 네. 바꿔드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급여에 네. 해당하는 질환이 기준이- 된다면 네, 네. 요즘 그 질환이 그 진단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가지고 네. 급여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소개해드릴까요? 네. 유산소가 뇌졸중에 좋다고 하시는데 얼마 전 나오신 분은 걷기 1시간 이상 하지 말라네 맞나요?
꼭 정답이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답이 있는 내용이 아닌데 여러 가지 말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뇌졸중과 연관성이 많지 않은 것일 거예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조절할 수 있는데 연관성이 낮은 것, 덜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이겠죠. 운동이나 비만 이런 그렇죠. 것들은요. 근데 네. 어쨌든 1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탈수도 많이 되고 그리고 혈압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고, 물론 제가 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1시간 이상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30분 운동하고 5분 10분 쉬라 말씀드리고 네. 젊은 분들도 1시간 이상 하면 10분은 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걷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게 되면은 그 별로 운동하는 효과도 얻지 못하고 시간만 소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타이트하게 한 30분 정도를 해서 목표를 네. 딱 정해놓고 그렇죠. 혈압, 맥박수 이런 걸 다 체크해가면서 하시는 게 더 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거면.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운동의 목적이 다 있을 때는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한다면 어쨌든 이게 심장의 맥박수가 빨라졌다가 쉬었다가 빨라졌다가 쉬었다, 즉 강도가 고강도였다가 좋아졌다가 해야 되거든요.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것은 이제 허리 건강이랑 또 이제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혈관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48세 여성분이시고 2018년도 배가 꼬이듯이 아파서 직장 내 화장실 갔는데 쓰러져 일어나 보니 20분이 지나셨군요. 걱정하셨겠습니다. 내과님이 네. 미주신경 검사해 보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미주신경은 어떻게 검사하나요? 어떻게 검사하게 됐나요? 미주신경만 따로 떼어서 검사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이제 자율신경 검사를 통합적으로 다 하게 되는데 뭐 스킨 반응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자세나 호흡에 따른 심박수의 변화 같은 것들을 같이 보게 되죠. 누워서 혈압 재고 일어나서 혈압 재는 네. 것도 하고 이 테이블에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눕혔다가 이렇게 그렇죠. 세웠다 하면서 하는 검사도 하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말씀해주신 증상을 보면은 미주신경성 실신이었을 네, 맞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네요. 높아 보입니다. 네. 20분 그러셨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머리 살짝 부딪히면서 약간 뇌진탕 증상이 약간 있었겠죠. 그러셨을 수도 네. 있겠고요. 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주신경이 결국 그런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자율신경 중의 일종인데 자율신경 검사를 하시게 되고, 그래서 내가 선천적으로 거기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네. 선천적인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일시적으로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졌던 거라면 그런 유발 요인들을 이제 앞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수면을 못 취했다거나 뭐 과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오래 누워 있다 일어났다든지 네. 뭐 최근에 뭐 근력이 떨어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 관리하시는 게 되게 좋겠습니다. 네. 와, 벌써 시간이 네. 50분 다 돼가네요, 이제. 질문에 답을 다 못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진행자로서의 제 도리를 다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제대로 치료하기 항목으로 뇌졸중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총 9가지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대한뇌졸중학회는 여러 번의 강의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